분위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구 겨우 80만 명인 남미 변방 국가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를 전부 거절해버린 겁니다. 480억 배럴, 3,200조 원짜리 초대형 유전을 누가 개발할 것인가? 그 자리에 달려든 강대국 네 나라가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손을 잡은 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 안보국에서 25년간 일한 부국장이었습니다. 카리브해와 남미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고 베네수엘라 제재 설계, 멕시코만 시추권 협상, 브라질 심해 유전 공동개발 합의까지 미국의 에너지 이익이 걸린 자리라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이 원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게 제 일이었고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우리 무기를 사고, 우리 원유를 사고, 우리가 설계한 국제 질서 안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는 나라,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48시간 만에 깨닫게 됩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잠든 지 2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장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건 한 해에 2-3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브레넌, 가이아나 봤나?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봐. 내일 아침까지 브리핑 준비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밀 브리핑 시스템에 접속하니 빨간 딱지가 붙은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가이아나, 서방 4개국 제안 전면 거부, 한국과 독점 협상 개시.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 데스크에서 10년을 일했으니까요. 인구 80만, 국내 총생산 150억 달러, 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 영국에서 독립한 게 1966년, 그 전까지 152년간 식민지였습니다. 주력 산업이라고는 사탕수수와 쌀, 첨단 기술은커녕 제대로 된 정유시설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그 나라 앞바다에서 480억 배럴짜리 유전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와르 유전에 맞먹는 규모, 현재 유가로 3,200조 원, 국민 80만 명이 1인당 40억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미국 엑슨모빌 로열티 12% 제시 거절. 중국 CNPC 25%의 2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제한 거절. 프랑스 토탈 에너지 25%의 정제시설 건설 약속 거절. 영국은 에너지부 장관까지 직접 갔다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네 나라가 전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가이아나 정부,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조선사 컨소시엄과 독점기술 파트너십 협상 개시 확인. 저는 화면을 닫고 천장을 올려봤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480배를 따냈다고. 대체 뭘 들고 간 거야? 아침 8시 국무부 7층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웨이드. 에너지부 차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 은발의 검은 정장, 엑슨모빌에서 15년을 일하다 정부로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몽블랑 망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그 만년필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압박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웨이드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브레넌, 상황 파악했나? 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가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만년필이 탁자 위에서 톡톡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가이아나에 들어가면 우리 카리브해 에너지 공급망에 구멍이 뚫려. 그건 곧 안보 문제야. 그의 눈이 저를 찔러봤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려.
장관이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쓸 거야. 한국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이아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웨이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브레넌,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야. 에너지 안보는 미국의 생존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만년필 소리의 잔향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48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12분, 일요일 밤까지. 서류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보고서가 제 경력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막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브리핑룸 문을 닫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48간, 일요일 밤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먼저 가이아나가 왜 서방 네 나라를 전부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기밀 브리핑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각국 협상 기록 파일이 4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미국 엑슨모빌 2023년 6월 남미 총괄 부사장 브랜든 하퍼가 직접 조지타운에 갔습니다. 30명짜리 대표단이었습니다. 하퍼는 로열티 12%를 제시했습니다.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아나 대통령 카시우스 벤턴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노르웨이가 70년대에 북해 유전을 발견했을 때 미국이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거절했습니다. 직접 국영기업을 만들어서 개발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1조 7천 달러입니다. 국민 1인당 30만 달러씩 돌아가는 돈입니다. 12%를 받고 나머지 88%를 넘기라는 말씀이십니까? 하퍼는 3시간 만에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하퍼의 메모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보통 내기가 아님. 두 번째 파일, 중국 CNPC 2023년 9월 특사 리정호가 4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로열티 25%. 거기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항구, 철도, 고속도로까지 전부 지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벤턴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기술이사 네이선 포브스가 종이도 안 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0억 달러, 이자 포함 총 상환액 320억 달러, 매년 13억 달러씩 25년. 가이아나 국가 예산이 28달러인데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라는 겁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99년 임대 못 갚으면 유전도 가져가실 겁니까? 리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프랑스 토탈 에너지 2023년 12월 해외 자원개발 이사가 갔습니다. 로열티 25%의 정제시설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조건만 보면 가장 화려했습니다. 3D 그래픽으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시추선 이미지, 정제시설 조감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정제시설 위치가 프랑스 마르세유였습니다. 가이아나가 아니라 프랑스 땅에 짓겠다는 겁니다. 가이아나 국민 고용은 현장 노동자 1200명, 80만 국민 중 1200명이었습니다. 네이선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토탈 에너지가 아프리카에서 교육시킨 현지 인력의 70%가 결국 유럽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에 남는 건 30%뿐입니다. 150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벤턴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때는 사탕수수였고 지금은 석유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3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고 프랑스 측 참석자가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파일, 영국. 이건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로렌스 캠벨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장관급이 움직인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합친 유럽 컨소시엄을 꾸려서 22%를 제시했습니다. 캠벨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한 첫마디가 이겁니다. 가이아나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152년간 식민 지배를 한 나라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벤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영국이 151년간 이 땅을 지배하면서 학교를 몇 개 지었습니까? 침묵. 병원은요? 침묵. 도로는요? 침묵. 대통령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캠벨 장관은 후회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인구 80만짜리 나라 회의실에서 쫓겨난 겁니다.
보고서 말미에 영국 대사관이 붙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에너지 협상 재개 가능성 제로 파일 4개를 다 읽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5시간.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인구 80만, GDP 150억 달러짜리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4개를 상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벤턴이라는 사람,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기술이사 네이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부터 스리랑카 한반토타까지 세계 자원 외교의 모든 사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로 잡초가 자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방이 들이미는 숫자의 함정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문은 남았습니다. 서방을 거절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원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안 되는데 한국은 된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사라 첸, 에너지 안보국 소속 분석관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스탠퍼드에서 에너지공학 박사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자료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플랜트 산업 현황 분석.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48시간이 아니라 48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LNG선 세계 점유율 94%.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94%.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듭니다. 영국도 못 만듭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FPSO.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뽑아내고 저장하는 초대형 해양 구조물. 길이 340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4군데뿐인데 그중 3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71%. 삼성중공업 1위, HD현대중공업 2위, 하나오션 3위. 다음 페이지. 향상된 석유 회수 기술. 기존 심해 유전의 평균 회수율이 60에서 70%인데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 자료 출처가 어디야?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로이드 성급 데이터, 그리고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발주한 기술평가 보고서입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3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네. 가이아나가 서방 제안을 하나씩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쪽 동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어? 사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웨이드 차관 보실로 반려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변수가 아니라는 사유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웨이드가 3달 전에 이 자료를 묻어버린 겁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국무부 지하 2층 보안회의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인도 태평양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카리브해 확대 지도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이아나 앞바다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타브로크 해해역 480억 배럴이 잠들어 있는 바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제 왼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CIA 카리브해 데스크 분석관 제임스 콜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 카리브해 지역을 10년째 분석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이드가 들어왔습니다. 만년필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년필 끝으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시작하지. 브레넌, 현황, 브리핑해.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가이아나 협상 경위와 서방 4개국 실패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읽은 파일 그대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웨이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 80만짜리 나라가 미국을 거절해? 엑슨모빌을 거절해? 만년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건 자원 외교가 아니야. 건방진 거지. 저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안보도 못 지키는 나라야. 베네수엘라가 바로 옆이잖아. 콜린스 씨, CIA 평가는 어때? 콜린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이아나는 군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력 3,400명, 공군 전투기 제로, 해군은 연안 경비정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에세키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이 상존합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웨이드가 손뼉을 쳤습니다. 거봐, 저 나라가 우리를 거절할 처지가 아니라고. 안보 카드를 써. 한국이랑 손잡으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알려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건 이미 엑슨모빌이 시도했습니다. 하퍼가 마지막에 안보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 통했습니다. 뭐? 웨이드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왜 안 통해?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벤턴 대통령의 발언 기록이 떴습니다. 안보를 미끼로 자원을 가져가겠다는 건 식민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152년간 그런 거래를 당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웨이드가 의자에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각도로 가자. 한국을 직접 공략해. 한국이 가이아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 석유 경험도 없는 나라가 480억 배럴을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사라를 슬쩍 봤습니다. 사라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부분을 저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석유 생산량은 제로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거의 제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웨이드가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거 봐, 그런 나라가 뭘 할 수 있어?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런데 석유를 꺼내는 장비는 한국이 세계 1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웨이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FPSO 세계 건조 실적 1위 삼성중공업, 2위 HD 현대중공업, 3위 하나오션,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71%, LNG선 세계 점유율 94%, 해양 플랜트 시장 점유율 70%.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콜린스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71%요? 사실상 독점 아닙니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FPSO라는 건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뽑아내고 저장하는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길이 340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4군데뿐입니다. 한국이 3곳, 싱가포르가 1곳, 미국은 만들 수 없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만들 수 없습니다. 웨이드의 만년필이 멈춰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걸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회수율입니다.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심해 유전의 평균 회수율은 60에서 70%입니다. 엑슨모빌이 가이아나에 제시한 목표 회수율도 65%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목표는 90%입니다. 웨이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90%? 그게 가능해?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향상된 석유 회수 기술입니다. 고압가스 주입, AI 기반 실시간 분석, 스마트 센서 수천 개를 동시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브라질 산토스 해역에서 적용 전 62%, 적용 후 87%, 노르웨이 스베르드루프 유전에서 적용 전 68%, 적용 후 84%.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480억 배럴 기준, 회수율 65%면 312억 배럴입니다. 회수율 90%면 432억 배럴입니다. 차이가 120억 배럴. 배럴당 80달러 갤러로 계산하면 9,600억 달러, 하나로 약 1,20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린스의 입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사라는 표정 변화 없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웨이드만 만년필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00조 원. 그 숫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5초쯤 지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이론적 수치야. 실제로 90%가 나올 거란 보장이 어딨어. 목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가이아나 스타브로크 해역은 지층 구조가 균질해서 오히려 기존 적용 사례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술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이 기술의 배럴당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웨이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달러입니다. 미국이 같은 기술을 검토했을 때 견적이 15달러였습니다. 한국이 5년간 연구해서 4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웨이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웨이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분 쉬자. 화장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아까보다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만년필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벽에 기대서니 등이 시원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반, 남은 시간 38시간. 사라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종이컵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자료도 보셔야 합니다. 아까 회의에서 못 꺼낸 겁니다.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서방 에너지 기업 현지 인력 운용 실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잔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쉘이 40년간 운영했습니다. 현지 고용 비율, 초기 약속 80%, 실제 달성 34%, 기술직 중 나이지리아인 비율 11%,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 주민들은 40년간 가스 플레어링 불빛 아래서 살았습니다. 암 발생률이 주변 지역의 3배였습니다. 쉘이 떠난 뒤 남은 건 오염된 강과 검게 죽은 맹그로브 숲뿐이었습니다. 앙골라, 토탈 에너지가 30년간 운영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출한 현지 엔지니어 2,400명 중 1,700명이 유럽 본사로 이직했습니다. 현지 잔유율 29%. 가봉, BP 운영 25년, 정제 시설 없음, 원유 전량 수출, 현지 부가가치 창출 제로, 적도기니, 차드, 콩고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원을 꺼내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현지에는 빈 구멍만 남기는 구조.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사라, 솔직히 말해봐. 한국 모델은 뭐가 다른 거야? 사라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서방 모델은 자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그래서 정제시설을 본국에 짓고 핵심 기술직은 본국 인력으로 채우고 현지에는 단순 노동자만 고용합니다.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정제시설을 현지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가이아나 청년 2,0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5년 안에 운영권을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 거야? 30% 가져가는 걸로 되겠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도 끝에서 콜린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을 쳐다보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네, 아까 그 회수율 데이터 제가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CIA 기술평가팀에 연락했습니다. 버지니아 본부에 있는 에너지 분석 전문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콜린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해역 데이터, 노르웨이 스베르드루프 데이터 전부 확인됐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술평가팀 쪽에서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뭔데? 한국이 가이아나에 제시한 FPSO 건조 기간이 24개월입니다. 우리가 같은 규모 FPSO를 검토했을 때 최소 48개월이었습니다. 절반입니다. 기술평가팀 전문관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이 데이터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콜린스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콜린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웨이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웨이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이 다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 배 잘 만들고 회수율 기술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웨이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70%. 한국이 가이아나에 70%를 주겠다고 했지? 네. 우리 엑슨모빌은 12%를 제시했어. 중국이 25%, 프랑스가 25%, 한국이 70%. 웨이드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30%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480억 배럴의 30%, 나머지 70%는 공짜로 주겠다고.
웨이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야. 자선 사업이지. 자선 사업은 오래 못 가. 한국이 3년 하다가 손 떼면 가이아나는 끝장이야. 기술 이전 5년이면 된다고. 우리 엑슨모빌이 나이지리아에서 40년을 투자하고도 기술 이전을 완수 못했는데 한국이 5년 만에 해? 웃기는 소리야. 웨이드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3년 후에 한국이 돈이 안 된다고 철수하면 가이아나는 울면서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그때 우리 조건으로 들어가면 돼.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한국의 30%는 단순 로열티가 아닙니다. 첫째, FPSO 건조 수주. 가이아나 해역에 최소 6기의 FPSO가 필요합니다. 기당 건조 비용 약 40억 달러, 6기면 240억 달러입니다. 이 물량이 전부 한국 조선소로 갑니다. 둘째, 기술 라이선스. 회수율 향상 기술, 디지털 트윈 시스템,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의 사용료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입니다. 셋째, 후방산업 연계. FPSO 한 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200만 개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수백 곳이 부품을 납품합니다. 넷째, 정제시설 건설. 한국 건설사가 시공합니다. 사라가 합산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30% 로열티로 가져가는 금액보다 건조, 기술료, 부품, 건설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큽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버는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웨이드의 만년필이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만년필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콜린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카리브해를 10년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델이 사실이라면 우리 기존 접근이 전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매개로 산업 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웨이드가 콜린스를 쏘아봤습니다. 눈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린스, 넌 분석관이야. 정책은 내가 해. 콜린스의 입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자. 브레넌, 보고서 초안, 내일 오전까지 올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와 사라, 콜린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콜린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봐. 웨이드 차관보는 이걸 막으려 할 겁니다. 한국을 막는 게 목표니까. 하지만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32시간. 아직 건드리지도 못한 영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숫자가 아닌 무언가.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국무부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요. 복도에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사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사라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라가,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그 사라의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가이아나 현지 취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가 지난달 촬영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가이아나 조지타운 외곽의 기술 교육센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이 교육센터 전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제일, 세이프티 퍼스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가이아나 청년들이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한 청년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엔지니어가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영상 속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한 청년에게 주민됐습니다. 22살, 이름은 데릭 카터, 마른 체구의 큰 눈.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이덴 마을에서 왔습니다. 조지타운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대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국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임금은 없었습니다. 밥과 잠자리가 전부였습니다. 허리가 60도밖에 안 펴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리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금광에서 일했습니다. 외국 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이었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폐가 망가졌습니다. 분진 때문이었습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철수하면서 광산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지금도 그 구멍이 마을 뒤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독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대리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석유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탕수수 밭에서, 아버지는 금광에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한테 남는 건 항상 아픔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달랐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대리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라이덴 마을에서 꿈이 뭐냐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대리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해양 플랜트 시뮬레이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에 가서 2년 동안 더 배웁니다. 돌아오면 FPSO 운영팀에 들어갑니다. 대리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모간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안보를 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지키고 경쟁국을 막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숫자로만 생각했습니다. 480억 배럴, 3,200조 원, 점유율 몇 %. 그런데 저 영상 속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휘어진 허리, 아버지의 망가진 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이 뭐냐는 질문을 받은 22살 청년.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콜린스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이것 좀 봐. 콜린스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대리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콜린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저 청년의 할아버지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때 그 농장을 운영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일한 금광은요, 캐나다 기업입니다. 전부 서방 기업입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이아나에 뭘 남겼습니까? 60도밖에 안 펴지는 허리하고 망가진 폐하고 독한 물이 흘러내리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한국을 막자고 보고서를 쓴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콜린스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을 막는 건 가이아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석유 메이저를 위한 일입니다. 오전 10시. 웨이드가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보고서 초안 어디까지 왔어?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웨이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한국 모델이 확산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웨이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톡톡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한국 모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 리스트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수리남, 가이아나 바로 옆 나라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모잠비크, 동아프리카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입니다. 토탈에너지와의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네갈, 서아프리카 신규 유전 발견국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자원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10년간 서방 모델로 운영했지만 국민 체감 효과가 거의 없어서 의회가 계약 조건 재협상을 결의했습니다. 우간다, 내륙 유전 개발을 앞두고 중국과 서방 사이에서 제3의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5개국, 이미 5개국이 한국에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 웨이드의 얼굴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문제야.
한국 모델이 퍼지면 아프리카, 남미 전부 70%를 요구하기 시작해 12%로 계약하던 시대가 끝나는 거야. 서방 에너지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막아야 한다고. 웨이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만년필이 튀었습니다. 이건 가이아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에너지 패권의 문제야. 저는 숨을 한번 깊이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방 에너지 산업이 흔들릴 겁니다. 12% 시대는 끝날 수 있습니다. 웨이드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년간 착취당한 나라가 처음으로 공정한 거래를 만난 겁니다. 그걸 막는 게 미국의 국익입니까? 회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웨이드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막을 일이 아닙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세 사람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웨이드가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팔짱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웨이드가 나간 뒤 회의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남은 시간 19시간. 저는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사라, 콜린스. 두 사람을 봤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보고서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지시한 제목이었습니다. 가이아나 한국 독점 파트너십 대응 방안, 대체 전략 및 설득 시나리오, 한국을 막는 보고서. 저는 그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대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꿈이 뭐냐고. 태어나서 처음 두 번 들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목 전체를 드래그하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빈 화면이 됐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가이아나 스타브로크 해역 개발 현황 분석. 한국 모델의 구조와 함의. 한국을 막는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을 분석하는 보고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걸 올리면 웨이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세 사람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사라가 기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FPSO 점유율, LNG선 점유율, 회수율 비교표, 비용 분석, 숫자 하나하나를 원본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틀린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웨이드가 물고 늘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콜린스가 지정학적 평가를 썼습니다. 카리브해 안보 환경, 베네수엘라 리스크, 한국 파트너십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CIA 분석관답게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종합 분석과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새벽 2시쯤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권고안의 마지막 문장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막지 말라고 쓰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라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구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마요네즈 범벅이었습니다. 셋이서 말없이 먹었습니다. 창밖은 까맣고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가져가지 않고 남겼습니다. 우리는 150년간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건 한국을 막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콜린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의 권고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이아나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서방이 150년간 제시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기술을 남기고 사람을 키우고 운영권을 넘기는 모델. 미국은 이 모델을 막을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한다. 12%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자원 외교의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가시죠. 오전 8시. 웨이드에게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절차였습니다. 웨이드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웨이드에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웨이드가 표지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네. 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권고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만년필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만열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브레넌, 웨이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걸 올리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알고 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력, 국무부 에너지안보국 부국장. 이 보고서 하나로 전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한국을 막으라고 했지. 한국을 연구하라고 안 했어. 저는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차관보님,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웨이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 사실입니다. 저는 웨이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적힌 모든 숫자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실이고, 한국의 조건이 사실이고, 서방이 150년간 저 나라에 한 일도 사실입니다. 사실을 숨기는 보고서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웨이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야. 한국 하나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델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해.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전부 70%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웨이드가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웨이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워싱턴의 하늘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엑슨모빌에서 15년, 정부에서 10년, 그 세월의 무게가 등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더니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무장관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표지를 봤습니다. 한쪽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이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른데. 네, 장관님. 장관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앉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 장관이 안경을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남겼습니다. 기술을 남기고 사람을 키우고 운영권을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15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막으면 미국이 잃는 건 가이아나 유전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흰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웨이드는 이거 봤나? 네, 뭐라던가. 제 커리어가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장관이 보고서 위에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NSC 회의에 올리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48시간이 끝났습니다. 1년 후 저는 국무부를 떠났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이었습니다. 웨이드는 끝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NSC 회의에서 채택됐고 미국은 가이아나에 대한 압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약속을 지키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이아나.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약속을 지켰는지. 조지타운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1년 전 보고서를 쓸 때 사진으로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활주로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여전히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로비에 대형 안내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스타브로크 에너지파크 방면 셔틀버스. 그 아래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지타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허벌판이었던 곳에 거대한 정제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이프라인이 바다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한국과 가이아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같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 조카도 있어요. 한국에서 2년 동안 배웠대요. 지금은 현장 감독이에요. 월급이 아버지보다 많아요. 운전기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제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트롤룸에 대형 모니터 12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조 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8명이 가이아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은 2명뿐이었습니다. 일일 처리 용량 15만 배, 가이아나 전체 생산량의 40%를 자국에서 정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유를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지금은 정제유로 수출합니다. 배럴당 95달러, 배럴당 25러의 부가가치가 이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돌아보니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리기였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그 청년. 부산에서 2년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FPSO 운영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명찰에 주니어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대리기 웃었습니다.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왜? 여기 오는 외국인은 거의 다 한국분이거든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150년간 이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대리기 교육센터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기 졸업생 45명, 취업률 100%, 2기 52명, 취업률 100%, 한국 국기와 가이아나 국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대리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직원이 전부 운영했어요. 지금은 95%가 가이아나 사람입니다. 2년 후에는 100%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건 뭐였습니까? 12% 로열티. 정제시설은 텍사스에, 핵심 인력은 미국인으로. 운영권은 영원히 엑슨모빌이,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를 줬습니다. 정제시설을 가이아나에 지었습니다. 2,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목표인 파트너. 25년간 에너지 안보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정제시설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 수평선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제시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48시간 동안 숫자와 씨름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FPSO 71%, LNG선 94%, 회수율 90%, 로열티 70%, 그 숫자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불빛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1인당 67달러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기술로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나눴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남겼습니다. 150년간 강대국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해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막으라고 했던 보고서, 결국 한국을 배우라는 보고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력 25년 중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에너지 안보국 전 부국장 마이클 브레넌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480억 배럴, 3,200조 원. 미국이 12%를 들고 갔습니다. 중국이 200억 달러를 들고 갔습니다. 영국이 150년 역사를 들고 갔습니다. 프랑스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갔습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뭘 들고 갔습니까? FPSO 세계 점유율 71%, LNG선 94%, 회수율 90%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단 한마디, 가이아나의 자원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대국들은 석유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정제시설을 가이아나 땅에 지었습니다. 청년 2,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운영 인력의 95%를 가이아나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23살 청년 대리은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석유 한 방울 없이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